여러분들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포증이라고 하는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탐관오리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이 포증이 활동하였던 복송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이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6일 전이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국의 송나라, 특히 북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북송 때에는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 더불어서 경제력이 매우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북송이 왜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북송이라는 나라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원래 이름은 송나라입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중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송과 구분짓기 위해서 북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960년에 만듭니다. 누가?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광윤 같은 경우는 절도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천하를 979년에 이제 통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변에 당시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들의 공격을 받아서 쇠퇴하고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112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중국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도 중국의 경제의 중심은 강남이거든요. 정치는 뭐 이제 베이징과 그 인근의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랬을 때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송나라 때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당나라 때도 인구가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송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력의 발전에 의해서 문학이라든가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었던 성리학 있죠? 그 성리학이 남송 때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상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도로 문화가 발전, 사상이 발전하기 위해선 그 전 단계의 기반을 잘 닦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북송시대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위가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북송 때에 많은 사상들이 튀어나왔고 그 사상들을 집대성한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송 때엔 사상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인구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났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났던 이 북송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문치주의와 그리고 중앙집권화에 따른 군사력 약화예요. 이 얘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군벌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한 다음에 5대 19기라고 해가지고 지방에 여러 군벌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혼란기가 지속되죠. 그 혼란기를 종식시켰던 인물이 바로 태조 조광윤입니다. 조광윤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벌들이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벌들과 반대급부인 문치주의를 굉장히 숭상하게 되고요. 또 지방에 있는 군벌들의 힘을 중앙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관리들의 힘을 다 쪼개놔요. 뭐 행정권이라든가 사법권이라든가 군사권 이런 것들을 나눠 놓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군사권 같은 경우도 뭐 이동권이라든가 그런 지휘권 체계를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들은 뭐 이 작전권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군사 체계상으로 굉장히 혼선을 주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시기는 통신이 그렇게 발달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이 크겠습니까? 이 현장에서의 즉시적인 판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에서 명령 하달이라든가 또 이 지휘권 체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방에서 장수들이 병사들과 사적인 유대를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술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경술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장수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느 정도 지리에 밝아야 그 지역 방어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응할 때쯤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적응할 때쯤에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방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문제점만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요. 당시 군대에는 괜찮은 인재가 많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찮은 인재는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다.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제 뭐 어떤 사람들이냐 뭐 범죄자라든가 또 아니면은 지방인 뭐 양아치 할 거 없는 싸움 잘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군대에 많이 가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어디에 중앙에 있는 황제의 호위군이었던 금군으로 다 편입을 시켜서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질 나쁜데 싸움도 못하는 애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나친 중앙 집권화라든가 또 무신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문신보다의 천대 이런 것들이 인식도 별로 안 좋게 하고 또 당시 모병제거든요. 규모는 또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어떻게 돈은 많이 먹는데 싸움 못하는 그러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당쟁의 격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많이 먹는데 싸움 못하는 군대가 전쟁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털려요. 천사년에 거란이라든가 이 전연의 맹을 맺거든요. 거란한테 엄청 털리고 또 옆 나라였던 조그만 나라였던 서한한테 경력의 화의라고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평화를 돈 주고 사게 돼요. 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은양 20만 전에다가 비단 20만 필 요렇게 하게 되고요. 서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곡물들을 주기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차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당시의 황제였던 신종과 그 옆에 있었던 왕안석이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내니 이걸 우린 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영상을 또 하나 만들게요. 기본적인 골자는 뭐가 있냐면은 부국강병이랑 국가재정 확보예요. 그랬을 때 부국강병이라는 거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농민들이라든가 대상인 대지주에게서 어떻게 보면 잘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상인이라든가 대지주의 이득을 많이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신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막가파식으로 정책이 진행이 돼요. 왕안석이 좀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지주였던 대상인 계층이었던 관료들 중에서 구법당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법당, 구법당 뭐 이런 애들이 또 싸우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과거 출신이었던 신법당의 뭐 강남 지주 출신이라든가 또 이제 화북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감정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법당과 신법당이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황제가 바뀌는데요. 어떤 황제는 신법을 좋아해. 어떤 황제는 신법을 좋아하지 않아. 이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태후에 따라서도 신법당, 구법당 왔다 갔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당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국가 운영에 대해서 일치 단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법이 원래는 부국강병과 국가재정 확충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국가재정 확충만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법의 그 의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신법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서 박나베 난이라든가 이러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니 결국에는 송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외교적 실책인데요. 송나라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제1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운 16주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연운 16주가 어디냐면은 저희 중국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 중국인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게 5대 16국 시대 때 후진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란족에게 땅을 넘기면서 서포트를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빼앗기게 된 땅이에요.
자, 근데 이 연은 16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송나라는 국초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었지만 번번이 다 실패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바로 요 나라 뒤에 있었던 여진족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진족이 요 나라의 수탈에 못 이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나름대로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뒤에서 야, 너희 요 나라 쳐. 우리가 앞에서 칠게. 그래서 이제 양방 샌드위치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웃긴 게 이 동맹 이름은 뭐 해상동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진족은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요. 금나라라고. 근데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냥 막 계속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야 금나라 니네가 이 요 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연주를 좀 공격을 해줘.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동전도 엄청 많이 주고 또 막 이 요 나라한테 줬던 그런 많은 물자들을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니까 금나라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치열한 혈전을 벌인 끝에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요 나라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면서 견제하고 무시하면서 그 약속한 물자들을 주지 않습니다. 금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빡치겠죠. 근데 송나라 입장에서도 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게 본인들이 막강한 군대를 갖지 못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많이 먹는데 싸움 못하는 군대를 갖고 있었고 요 나라한테 계속해서 털렸었는데 왜 금나라한테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금의 군대가 이제 화북 지역을 막 쓸어버리고 수도였던 카이펑을 압살시켜버려요. 그리고선 황제였던 흠종 그리고 그 앞서 황제였던 휘종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 1127년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그렇게 북송은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송나라의 멸망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경제력이 국가가 멸망할 정도까지 그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적인 저력도 그렇고 왜 멸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약함,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이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기도 하겠고 또 강력한 외국 군대를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외교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멸망의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융성한 상태이고 또 더불어서 군사력적으로 봤을 때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우방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방군에 대한 적절한 외교 정책이 실시가 되지 않는가 또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 외교적인 실책은 이후에 남송 때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송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차후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2월 6일 전이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